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가 내 귀를 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 수진이 싸늘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옆집 이야기방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나는 박봉림입니다. 나이 82, 참으로 세월이 빠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굳은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들 내외와 손주들 품에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지금 이만하면 괜찮은 삶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가끔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어있는 듯하지만 이제는 그 감정마저 익숙합니다. 나의 하루는 늘 동이 트기 전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녘 고요한 집안을 깨우는 것은 물 끓는 소리였습니다. 손주들이 먹을 따끈한 숭늉을 끓여두고 텃밭에서 갔다 온 상추를 씻었습니다. 아들 진우와 며느리 수지는 부지런히 직장에 나가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을 차리는 것이 나의 일과였습니다.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얼큰한 된장찌개가 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 그제야 자식들을 깨웠습니다. 아들 이진우는 올해 55이 되었습니다. 나이와는 다르게 아직도 순박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도 깊고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아들을 감싸고 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아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 김수지는 쉰을 간 넘겼습니다. 사회생활도 똑 부러지게 하는 싹싹하고 야무진 여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나 또한 처음에는 며느리의 서글서글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모녀처럼 살가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가끔 며느리의 너무 자유분방한 언행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 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내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밝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아들 진우에게 좋은 아내로, 아이들에게는 현명한 엄마로 살아주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내게는 둘도 없는 귀한 손주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와 중학생이 된 남자아이, 이름만 불러도 입가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맑고 티 없는 아이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나는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내 남은 생에 가장 큰 소명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들에게만큼은 어떤 불행도 닥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나의 행복은 온전히 이 가족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은 늦봄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늦게까지 뛰어놀다 갑자기 열이 나는 바람에 아들 부부가 출장 중이라 내가 병원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러 집 앞 도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각이 아마도 밤 11시가 다 되었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멀리서 택시 불빛이 보였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적한 카페 앞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웬일인가 싶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내 나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곁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보통 연인들이 그러하듯이 서로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어깨에 얹힌 그 남자의 손을 보았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온몸을 강타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요. 내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고 가슴이 답답하게 죄어왔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손주들도 잊은 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마치 칼날처럼 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외면하려 해도 그들의 모습은 마치 박제된 듯 선명했습니다. 이윽고 그 남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서둘러 택시를 잡아탔지만 목적지가 어디인지 말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 그것은 마치 쨍한 봄날 갑자기 휘몰아치는 찬바람처럼 내 삶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아들 진우는 이 진실을 알면 안 된다. 그리고 손주들은 아무것도 알면 안 된다. 내가 그 충격적인 비밀을 마음속 깊이 묻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카페의 흐릿한 조명 아래 다정히 손을 잡고 웃던 며느리와 낯선 남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새겨진 낙인처럼 내 기억 속에 선명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애써 돌아누워 보았지만 뒤척이는 몸만큼이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무언가 뜨거운 덩어리가 박힌 듯 시도 때도 없이 아파왔습니다. 나는 그 비밀을 혼자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키워낸 아들입니다. 아들의 가정이 깨지는 것을 내 두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순진무구한 손주들이 받을 상처 또한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평생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의 안위를 위해 살아온 내게 그 진실은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마치 독이 든 술잔을 스스로에게 내민 것 같았습니다. 그 독을 매일 홀로 조금씩 마시며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이전과 다름없는 할미 노릇을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을 향한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예쁘고 싹싹한 며느리였지만 이제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불안했고 조금만 늦게 귀가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식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평온한 척하며 젓가락질을 하는 내 손은 자꾸만 떨렸습니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지만 내 안에서 골마가는 고름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입맛도 뚝 떨어졌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리고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흙맛이 나는 듯 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워낙 낙천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들의 물음에 나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다, 진우야. 그냥 나이 드니 기력이 없는 게지 뭐. 에이, 무슨 말씀을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얼굴빛도 안 좋으시고요. 아들은 내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내 속도 모르고 해맑게 걱정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원망도 피어났습니다. 어미 속도 모르고 저리 태평할까? 그러나 이내 그런 못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 해맑은 얼굴에 내가 어찌 그 진실을 말할 수 있겠는가? 아들이 알면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내 마지막 소명이라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환하게 웃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나는 무심코 내뱉고 말았습니다. 요즘 얼굴이 아주 환하구나. 좋은 일이라도 있는 게냐? 내 말에 며느리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변화를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요즘 일이 잘 풀려서 그래요. 며느리의 변명이 서툰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허탈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체 나 혼자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짊어져야 하는가?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나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동네 어귀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나의 둘도 없는 벗입니다. 복림아, 너 요즘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아? 영 기운이 없어 보여. 무슨 일 있는 거야? 친구는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늙어서 그런가 보지. 영 기운이 없네 그려. 내가 그런 말할 성격이 아니잖아. 복림아, 너 혹시 뭔 일 있는 거 아니야?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친구의 따뜻한 눈빛에 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이 지옥 같은 비밀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나는 결국 입을 닫았습니다. 침묵은 나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나의 비밀은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선사했습니다. 가족의 평화. 그 한마디가 나를 올가매는 가장 큰 족쇄였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그 평화는 산산조각 날 터였습니다. 나는 홀로 비밀의 무게를 견디는 것이 이 가정을 지키는 마지막 길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내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마음속 병은 이제 육신의 병으로 번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며느리의 위태로운 관계를 끝낼 방법. 나는 조용히 그러나 강단 있게 결심했습니다. 지난밤의 충격은 차디찬 돌덩이가 되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매일 밤 나를 괴롭히던 불면은 이제 밤의 그림자처럼 내 삶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영락없는 병자였습니다. 축 늘어진 어깨,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 핏기 없는 입술. 어쩌다 내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나는 씁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의 변화는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기력이 쇠하시고. 아들의 말 끝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전보다는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예약해 드릴까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들의 걱정 속에서도 나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겪는 고통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먹먹해지는 듯한 고요 속에서 나만 홀로 그 비밀의 무게를 감당하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 가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내 병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온 병이었으니까요.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습니다. 하지만 어찌해야 할까요? 그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 관계를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 나는 매일 밤낮으로 해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첫 번째는 며느리에게 은근히 경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혹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는 시간에 나는 일부러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세상은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고 사람은 살면서 무엇보다 정직해야 한다더구나. 안 그러니 수진아? 나의 시선은 며느리에게 닿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얼굴에 나는 오히려 불안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내 말을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혹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의 간접적인 경고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내 의도가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죄 지은 사람은 나인데 마치 며느리에게 시험을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외출하고 온 후였습니다. 며느리는 부엌 식탁 위에 무심코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나는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손이 나도 모르게 휴대전화를 향했습니다.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재빨리 화면을 넘겨보았습니다. 차마 문자나 통화 기록을 찾아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근 찍은 사진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남자의 사진이 있을까봐 나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더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차가운 목소리가 내 귀를 때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며느리 수진이 싸늘한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아직 벗지 않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든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전화가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 내가 잠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나를 비난과 경멸로 가득 채운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피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 건 도둑질이에요. 어머님은 대체 뭘 확인하고 싶으셨는데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의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내 전화기를 만져봤기로써니 그렇게 매섭게 말을 하느냐? 어른한테 매서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제 사생활을 엿보신 거잖아요.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모든 게 허락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제가 언제까지 어린애 같아 보이세요. 며느리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나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부싸움에 칼 물고 들어가지 말랬는데 나는 이제 며느리와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수치심에 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원하던 것은 이런 파국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시도는 오히려 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고요히 내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잦아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칼같이 퇴근하던 며느리가 요즘 들어 자주 늦었습니다. 회사 회식이 잦다고 했습니다. 나는 또다시 그날의 카페 장면이 떠올라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나의 몸은 이제 비명에 가까운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가끔은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아들 진우는 결국 나를 병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말라고 조언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안도하는 듯 했지만 나는 오히려 더 막막해졌습니다. 병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그날 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삶을 되짚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했던 삶. 그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외롭고 고통스러운 비밀의 짐. 나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나의 귓가에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맑고 티 없는 아이들의 목소리. 내가 이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아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여전히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침묵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이 위기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며느리의 마음을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혹은 며느리 스스로 진실을 밝히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차디찬 손끝에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맑고 티 없는 소리에 나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며느리의 위태로운 관계를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가정과 손주들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손끝에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방식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을 향한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의심과 불안 대신 이해하려는 노력과 연민을 담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고되니? 얼굴이 헬쓱해졌네. 내 말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란 듯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눈빛에 서린 감정을 읽었을까요? 며느리의 표정에는 미묘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네, 어머님.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조금 바빴어요. 애써 미소 짓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나는 예전처럼 그럼 일찍 좀 다녀라 타박하는 대신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최우선이다. 밥 잘 챙겨 먹고 쉬어가면서 하거라. 나의 짧은 말에 며느리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어깨가 순간 움찔하는 것을. 아마도 내 말에서 의외의 진심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며느리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작은 것부터 실천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더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평소 자주 피곤해하던 며느리를 위해 따뜻한 차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밤늦게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어둠 속에서 돌아왔을 때 집안에 불이 켜져 있고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식탁에 홀로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제 오니? 배고프지? 저녁 안 먹었으면 밥 차려줄까? 내 물음에 며느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몹시 지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들어갈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삶의 무게에 짓눌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침묵만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차를 받아들고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은 며느리의 지쳐 보이는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 너무 힘들어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나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눈물 섞인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더 깊은 외로움과 갈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이 관계 속에서 지독히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며느리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를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이 줄었습니다. 늦은 귀가도 잦아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이던 눈빛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어떤 추궁도 어떤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주말에 가족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뜻밖의 제안에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환한 미소로 동의했습니다. 작은 바닷가 마을로 떠난 가족여행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평화로운 곳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진정한 가족처럼 함께 웃고 즐겼습니다. 며느리는 카메라를 들고 손주들과 아들을 찍어주며 밝게 웃었습니다. 나를 향해서도 해맑게 V를 그리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나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홀로 해변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내 옆에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나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가 몰랐던 내면의 갈등을 살짝 비췄습니다. 내가 자신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곁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차가운 며느리의 손에는 아직 무언가 불안함이 남아있는 듯 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다 지나갈 게다 괜찮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나의 말에 며느리는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며느리의 가녀린 어깨가 내 품 안에서 가늘게 떨렸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스스로의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이 가정으로 돌아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비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서늘한 겨울 들판 같았던 관계 속에 작은 새싹이 움트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며느리를 품에 안았던 그 밤 나는 알았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며느리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며느리 수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힘겨운 표정으로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고통과 번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의 비밀은 여전히 깊이 묻혀 있었지만 며느리가 스스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려는 노력에 나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들 진우는 아내가 평소와 다름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일찍 귀가하고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날이 늘자 아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한 번도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진정으로 이 가정에 다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보하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주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식사를 하던 도중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진우 씨.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진우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 한다는 것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힘겨운 고백이었습니다. 때로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아들 진우는 며느리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나는 아들이 며느리의 고백을 들으며 느끼는 배신감과 상실감을 옆에서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아들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계속해서 흐느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이 또한 너희가 함께 넘어가야 할 산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나의 말에 아들은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동시에 이제야 모든 것을 알았다는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들의 행복, 손주들의 웃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가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며느리 수진에게서 진심 어린 뉘우침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며느리 수진과 오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또한 우리 부부가 손주들에게 좋은 부모로 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그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밤새 울었는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위선이나 불안함이 아닌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아픔을 알게 되었고, 다름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아들 진우도 지난날 자신도 모르게 아내에게 소홀했던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심이 이전보다 훨씬 깊어졌습니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 비밀은 이제는 더 이상 나를 갉아먹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실타래가 된 듯 했습니다. 침묵이 독이 되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그 침묵이 진실을 드러내고 용서와 화해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는 더욱 늙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만은 더 젊고 단단해졌습니다. 손주들은 무럭무럭 자라 이젠 청년이 되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티격태격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가끔 나는 손주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곤 합니다. 아가들아, 인생은 마치 고요한 강물 같단다.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지만 때로는 거센 파도에 부딪히기도 하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 헤쳐나가는 용기와 사랑이란다. 나는 며느리 수진의 손을 잡고 조용히 웃어주었습니다. 며느리 또한 내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배웠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피어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성장의 기록입니다.